7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는 동안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새벽까지도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오늘 오전 거제에 상륙한 태풍 카눈이 현재는 경상북도를 지나 충청도 지역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엔 서울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각별한 주의 좀 필요합니다. 외출 최대한 자제하셔야 하고 특히 차량으로 지하차도와 교량을 지날 때 안전에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원의 경제쇼. 네, 일본이 반도체 산업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또 일본의 전략은 무엇인지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일 역전 저자 이명찬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뵙습니다. 제가 이 박사님 그 명성은 자세하게 들었는데 올해야 모시게 되네요. 아니, 저는 홍 기자님 얼굴을 여러 번 뵈서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가 좀 어색하네요. 제가 요즘 좀 유명해져서 예. 고맙습니다. 아주 자주 뵙습니다. 자, 일본 그 오늘 반도체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네. 일본이 요즘 그 다시 반도체 부활을 노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과거를 먼저 좀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복귀를 하는 차원에서. 네. 일본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네. 전 세계 반도체를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당시에 네. 일본이 그렇게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었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해볼까요? 네. 뭐 첫째는 일단 미국이 반도체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을 뭐 미국이 거의 다 개발했다고 예. 보는데 초기에 미국이 일본한테 기술을 이전을 많이 해줬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초기에는 미국이 일본에게 기술 이전도 많이 해줬고 예를 들어서 또 무슨 지적 소유권 가진 뭐 그런 것들도 뭐 물론 돈은 받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서포트 해주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적 소유권 사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미국 공장을 견학을 시켜줘요. 견학을 시키는데 사진은 안 됩니다. 메모는 안 됩니다. 하면서도 사진 찍어도 못 본 척, 메모해도 못 본 척 그렇게 했답니다. 미국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그때 뭐 인텔이나 뭐 이런 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데 옛날에 유명했던.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그 책들 보면요, 읽어보면은 미국이 이렇게 관대한 나라인지는 몰랐다. 그러면서 그런 걸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반도체의 시발점은 미국의 기술 이전, 뭐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쉽게 기술 이전을 받았다? 예, 그랬던 거죠. 미국은 왜 그러면은 일본한테 쉽게 기술을 그렇게 해줬을까요? 일본이 한국 삼성을 끼워줬을 때 그 맥락하고 비슷해요. 기술 가르쳐줘도 우리 못 따라올 거다. 우리 못 따라올 거다. 뭐 어떻게 보면은 가진 자의 뭐 약간의 교만이랄까요?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일본에 이제 패퇴시켰잖아요. 전쟁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메가드가 일본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그 전략은 중소규모의 농업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게 미국의 정책이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냉전이 터지잖아요. 45년 폐막하고 나서 냉전이 터진 게 49년 정도니까 한 3, 4년 사이에 미국이 일본에 대한 정책이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 리버스 코스라고 많이 들어봤었을 겁니다. 역 코스라 그러는데 그 정책은 뭐냐니까
일본에 가했던 모든 그 페널티를 다 제거하고 다 복권시키고 예. 그래서 키우잖아요. 예. 그 소위 말하는 대륙의 그 빨간 세력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예. 방파제로서 키운단 말이죠. 그런 키우는 과정 속에서 미국은 일본이 빨리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뭐랄까 심퍼시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일본이 운이 되게 좋았던 거죠. 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공산 세력 중국과 소련의 진출을 막기 위한 교두보로 일본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요. 미국의 정책이 아주 상당히 그 오픈되어 있었고 예. 일본을 키워주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뭐 기술력이 전혀 없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2차 세계대전 그렇죠. 치를 정도로 예. 뭐 항공모함도 만들고 미국을 압도하는 뭐 비행기도 만들고 예.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죠. 한국의 무기들을 일본에서 다 만들어서 예. 하니까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데다가 자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미국이 일본을 키워주려고 하는 마인드가 생기니까 미국 시장을 마음껏 오픈시켜줬어요. 중국이 저렇게 큰 게 뭡니까? 냉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 오픈시켜줘서 중국이 저렇게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50년대부터 냉전이 시작되면서부터 일본에게는 가미가제가 불었던 거죠. 신풍. 예. 네, 일본에서 가미가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자살 특공대. 예. 그 자살 특공대는 가미가제 특공대고 예. 가미가제라는 게 신풍이라는 거예요. 신풍이 뭐냐면은 일본은 역사 속에 한 번도 외침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딱 한 번 있었어요. 몽골의 징기스칸. 예. 징기스칸이 그 광대한 대륙을 정복하면서 일본도 정복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배를 이제 뭐 함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일본을 공격하러 오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배들이 전부 수상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걸 일본은 가미가제 신풍이다. 신의 바람이다. 신의 바람이다. 그 일본에서는 가미가제라 그러면 되게 유명하죠. 예. 그걸 이제 나중에 가미가제 특공대에다 붙이는 바람에 나쁜 이미지로 굉장히 그게 이제 알려져 있지만 예. 사실은 일본에게는 가미가제라는 건 굉장히 좋은 신풍이인 거죠. 하늘이 도왔다 일본을. 하늘이 도왔다. 천우신조. 일본의 반도체 산업도 하늘이 도와서 미국이 저렇게 순수의 기술들을 넘겨줘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여건이 그랬으니.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예.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전반의 모든 산업들이 다 그랬어요. 운칠기삼이었네. 완전히 운칠기삼이죠. 그러면 일본도 어쨌든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기본적인 영향이 있는 데다가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이 엄청난 천우신조. 명확히 그때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는 천우신조다. 예. 한국은 민족 상전으로 그 비참함을 겪었는데 예. 그 당시에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이거는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한국 전쟁 그랬죠. 자본이 들어왔고. 예, 자본이 들어왔고 또 냉전이 전체적으로 퍼지니까 미국이 일본을 키워야겠다는 그런 맥락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해 주는 마인드가 굉장히 유연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일본이 반도체가 자기들한테 가르쳐줬던 미국을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미국 정부한테 하소연해서 일본 좀 막아달라 해서 19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 맺어졌어요. 반도체 협정이 맺어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일본의 반도체가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냐. 정말 그것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사실? 그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 뭐랄까 울고 싶던 차에 뺨 때려준다. 딱 그런 맥락인 거죠. 그리고 결국 뭐냐 하니까 일본 자체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미국이 키웠다가 또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때렸다. 그래서 키웠다가 뭐 또 망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 하는데 망하겠다는 좀 과한 표현이다. 저렇게 보는 거죠. 미국이 일부러 망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반도체 협정 때 뭘 했느냐를 보면 알겠죠.
슈퍼 301조로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막 그 관세를 매기고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86년도 제1차 미일 반도체 협정이 맺어졌을 때 뭘 했냐면은 예. 관세 100%를 매겼어요. 예. 관세 100% 매겼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제품을 한 20%까지 쓰라. 일본 내에서. 일본 내에서. 아. 외국 제품이라 그랬어요. 예. 꼭 미국 제품이 아니라 외국 제품. 뭐 미국밖에 더 있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삼성이 조금씩 뭔가 스물스물 때 이제 나중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랬는데 이게 그 잘 진압이 안 되니까 예. 91년도 다시 제2차 2차. 미일 반도체 협정. 예. 그때는 명문으로 해가지고 아예 20% 예. 의무적으로 쓰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본 내에서. 일본 내에서 외국 제품을 쓰도록.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어떻게 뭘 할 때마다 외국 제품 몇 % 썼냐 그걸 다 체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때 삼성 제품도 자기들이 막 팔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20% 수치 예. 맞추기 위해 가지고. 예. 그 정도 그렇게 이제 했는데 예. 그게 일본 망하게 할 정도의 그 정도로 그게 엄청난 혹독한 겁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이 중국한테 대하는 그 규제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세 발의 피죠.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막했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일본을 반도체를 많이 키웠는데 예. 키웠다가 또 벨싱해서 망하게 했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럼 왜 몰락했어요 일본의 반도체 상황? 네. 그 부분을 이제 한번 훑어볼까요? 몰락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뭐 무역 마찰이야 메모리가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뭐가 일본이 잘못했냐면은 반도체는 보면은 팹리스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제조 그 다음에 후공정이 있어요. 껍데기 씌우는 거. 껍데기 씌우고 그 다 포장하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렇죠.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반도체에서 리스트라 당하거나 뭐 이런 그 기술자들이 밖에 나와서 아니면은 미국 정부가 했던 컨소시엄 같은 참가했던 사람들이 그 기술력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조그마한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미국의 기술자들은 그 리스트라 당하는 경우도 이제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이 워낙 가니까 일본의 기술자들이 리스트라 당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의 리스트라. 리스트라? 그 잘리는 거예요. 해고. 예. 해고당해서. 해고당해서. 해고당해서 자기 회사 차리는 거. 자기 회사 차리는 거죠. 벤처 정신. 그러니까 미국의 벤처 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에는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대비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팹리스 쪽으로 갑니다. 파운드리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설계만 하는 거죠. 반도체 설계 쪽으로. 그래서 미국이 팹리스가 그렇게 발달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데 그러면 자 팹리스가 되면 그 다음에 그걸 파운드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파운드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대만의 TSMC가 87년도에 TSMC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팹리스 미국의 그 설계사들이 대만의 팹리스 파운드리에다가 수주를 하는 거죠. 만들어달라. 그렇게 이렇게 분업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분업이 돼 있죠. 지금 당연히. 그 초기에는 그렇게 분업이 안 됐는데 그때 이제 80년대 말 그 분업 체계가 그렇게 90년대 초점 해가지고 이제 분업 체계가 막 발전돼 갔던 거죠. 미국에 많은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생기니까 설계회사 생기고 잘려갖고 그래서 대만에 맡겼다. 그렇죠. 요게 특화되고 TSMC는 요게 또 특화되고 그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전문화돼 가는 거죠. 세분화돼 가는 건데 수평 그 분업화돼. 일본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일본은 종합 그 전기 상사가요. 내부 안에 뭐 여러 가지 만드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반도체가 한 부서인데 이 부서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팹리스도 하고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후공정도 하고 이게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혼자 다 했다. 혼자 다 했다. 여기를 수직 통합형이라고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만 TSMC 따라가기 벅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팹리스들이
삼성에게 맡기기 좀 꺼려하죠. 꺼려하는 부분이 경쟁이 되니까 경쟁사니까. 가치 편리스가 있으니까 그걸 예. 그러니까 경쟁이 되니까 그래서 대만이 TSMC가 무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에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일본이 예, 그래서 예. 종합적인 반도체 회사라서 다 혼자 다 하려다 보니까 그게 좀 무리였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무리였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주 크게 이제 문제가 됐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그 일본 내에서 모든 걸 다 소화하려고 했던 예. 그 자체 완결주의를 일본 자체 완결주의.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반도체는 혼자 하지 않고 예. 뭐 벨기에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예. 같이 컨소시엄에 같이 손잡고 뭘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정신이 과거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일본 혼자서 다 하려고 그랬던 거죠. 애니시나 도시바나 이런 데가 그때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가 혼자 설계부터 제조, 예. 껍데기 씌우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할래. 예. 딴 애들이 여기 넘어오지 마. 이렇게 했다 이거죠. 뭐 그랬던 거죠. 아하. 예, 그래서 망했다.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고, 야 그것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예. 과잉 기술과 과잉 품질에 집착을 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과잉 기술과 품질? 자, 예를 들면요. 일본 반도체들이 예. 초기에는 주로 메인 그 뭐랄까 대형 컴퓨터 있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을 주로 생산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이제 고품질 반도체를 요구를 했어요. 예. 25년 동안 고장이 안 나는 부서지지 않는 반도체를 예. 만들어 달라. 예.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반도체를 가장 많이 썼던 데가 NTT인데 예. 통신사 아닙니까? 예. 예. 통신회사가 일본 같은 경우는 땅이 엄청 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해저 케이블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 해저 케이블하고 연결되는 그 반도체들이 고장이 나면은 케이블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아, 바닷속에 있는 케이블이 그거 안 끌어올리면은 몇 억씩 드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안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절대 고장나지 않는 25년 예. 고장나지 않는 반도체를 만들어라. 예. 그래서 일본이 온갖 그 기술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고장나지 않는 반도체를. 25년 동안 고장나지 않는 반도체를. 아, 그래서 과잉 기술과 과잉 품질이었다? 예. 그럼 당연히 비싸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비싸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분명히 고객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요구하는 고객이 그렇지. 있으니까 예. 시장이 있으니까 그게 통용이 됐던 거고 예.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문제는 90년대 중반 초중반으로 가면서 이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PC 쪽으로. 메인 스트림에서 PC 쪽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 반도체가 PC 조그마한 데는 반도체가 3년 뭐 5년 요 정도만 그렇지. 쓰고 부서져도 상관없는 바꾸니까 거죠. 어차피 컴퓨터 바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정도 될 정도로 기술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돈이 적게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게 삼성이 그런 걸 잘했던 거예요. 삼성이 PC용 반도체를 만들 때 예. 예를 들면 수율 있잖아요. 예. 수율을 높일 때 한국은 삼성은 한 80% 좀 넘어가면은 거기에서 더 이상 기술력 그 뭐 90% 100% 올리려고 생각 안 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팔고 일본은 98% 예. 거의 100% 가까이 되도록 기술력을 계속 개발하는 거죠.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가성비가 떨어졌구만요. 완전히 떨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60%에서 80% 올릴 때는 한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에너지가 든다면은 80에서 90으로 올릴 때는 에너지가 성수로 예. 40이라는 게 든다 이 말이죠. 예. 그 성수로 엄청나게 그게 기술력을 높이려고 할 때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가격 면에서 효율성에서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일본도 그러니까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때 네. 이렇게까지 돈 많이 들여서 PC 요즘 세태가 바뀌었는데 네. 2, 3년만 쓰고 그냥 버리면 되는 반도체 만들면 될 거라고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요? 생각을 했죠. 어. 했는데 참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도 일본에서 그 얘기 계속 나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기술력을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가격을 다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실제로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예. 일본 공장에서. 근데 기술자들이요. 조금 하다가 그게 예를 들어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쉽죠. 예. 500에서 1000 공정 뭐 좀 예. 많은 경우는 1500 공정이 있는데 예. 거기에 다양한 그 뭐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은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마스크? 마스크가 뭐냐면은 그 회로가 아주 촘촘하게 회로 있잖아요. 예. 그걸 일일이 손으로 그릴 수 없단 말이에요. 너무 그렇지. 예. 정밀하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라는 게 굉장히 큰 마스크를 만든답니다. 쓰는 마스크는 아니고 그러니까. 마스크는 아니고 그 마스크라는 게 이제 이게 그 한 판이죠. 우리 LCD 판 비슷한 거. 그런 걸 이제 만드는데 그걸 마스크라 그래요. 예. 그걸 이제 UV에서 그걸로 이제 자외선으로 비추면서 여기다가 회로를 그리는 거죠. 회로를 그려놓은 걸 그걸 비추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 큰 게 볼록렌즈 같이 이렇게 맞추면 여기는 되게 세밀하게 되겠죠. 예. 그런 그 마스크 개수가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 10개, 20개, 30개 이래 가지고 그걸 중복해서 그걸 비추면은 굉장히 세밀한 그게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마스크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한 15장 정도로 그 칩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일본은 28장에서 30장, 많았을 때는 50장까지 갔다 합니다.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왜냐? 일본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그 25년 동안 고장은 나는 반도체를 만들던 그 관성의 법칙이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멋지게 만들다가 아주 조잡한 걸 만드는 게 이게 기술자로서 이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맥락도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그 기술력에 아주 그 뭐라나 집착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참 역설적이기도 한데 너무 좋은 제품을 장인 정신으로 다 입각해서 좋은 제품으로만 만들려다 하다 보니까 그게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래서 기업을 망하게 하고 산업을 망하게 하는 역설이 돼버렸다. 정말 그거야말로 파라독스네. 그러면은 어쨌든 일본이 망하는 시기에 한국과 대만이 적절하게 그 나온 거잖아요. 어부지리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 한국과 이 대만은 어떻게 또 갑자기 또 이 반도체가 그 반도체 기술이 일본이 워낙 앞서 있었을 텐데 그때 한국과 기술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미국이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약간 삼성을 밀어준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최근에 나온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칩스 워라는 책에 밀러가 쓰는 칩스 워라는 책에 보면은 삼성을 이렇게 약간 밀어줬다. 그럼 삼성의 미국 기업들이 기술을 또 일본에 주듯이 이렇게 전수시켜줬나요 그러면은? 뭐 직접적으로는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맥락에서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제가 볼 때는 90년대 들어서면서 버블이 꺼지잖아요. 일본이 버블이 꺼지면서 종합전기 상사에서 이게 그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반도체에 투자할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 부서를 돈 먹는 하마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국 정부나 TSMC는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밀어줬단 말이에요. 그 투자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 없었던 거죠. 자금 면에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반도체를 그 포기하면서 사업 부문을 포기하면서 직원들을 돌리는 거죠. 자르기도 하고 그만두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른 부서로 이전시키고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거기서 튕겨나온 많은 기술자들이 삼성으로 중국으로 TSMC도 갔겠죠. 많이 갔다고 그럽니다. 그때 예를 들면은 이제 삼성에서 그 일본 전자 종합 상사들이 줬던 봉급에 한 4배 정도를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비행기로 한국에 와 서울에 와서 월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돌아갈 때까지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을 삼성에서 이제 기술 전수를 하는 거죠. 그게 한 달에 4번을 하면은
일본에서 받는 봉급의 4배를 줬다는 겁니다.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홀대를 하니까 홀대를 하니까요. 굳이 일본의 기업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죠. 그럼 내부 기밀을 그 일종의 내부 기밀을 그럼 빼돌린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알았던 어떤 사람들은 붕괴를 했는데 예.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대우해 줬냐 이거예요. 삼성은 나를 엄청 대우해 주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 전자 종합 상사에 대한 배신감 같은 걸 가지고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나 TSMC 가면은 4배, 5배, 예. 뭐 3천만 원 줬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3천만 원이면 3억이잖아요. 그 당시 옛날에. 그 당시에 3억을 줬다. 예, 연봉이.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올 만도 하겠네 주말에. 그럼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가 예. 쉽게라기보다는 빠른 기간 내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됐다고. 저는 뭐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삼성에 대해서 다 우리가 기술 전수해주고 이제 우리 기술 뺏어가고 그런 그게 다 혐한이 돼 있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삼성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다 우리 기술 뺏어가고 뭐 복제하고 뭐 이래가지고 뺏겨가고 뭐 이래가지고 저렇게 큰 주제에 뭐 이런 마인드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 지금 그게 중국으로 과거에야말로 일본과 삼성의 관계가 지금의 삼성과 중국의 관계 이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아니겠네요. 그러면 항상 산업이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때 우리가 성장할 때 그런 얘기 일본의 고기술과 중국의 저기술 사이에 샌드위치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계적인 그게 맥락이 있으니까 발전 단계로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자, 과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복귀를 해봤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앞으로인데 일본이 지금 그래서 완전히 접었던 건 아니지만 일본이 물론 반도체 소재나 부품에 대해서는 아직도 월등히 앞서 있어. 굉장하죠. 그런데 제조나 이런 부분에서 설계 부분이 뒤쳐져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반도체 부흥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일단 그 어떤 전략을 지금 피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지금 이런 움직임이 생기느냐를 먼저 봐야 될 텐데 팬데믹이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특히 또 중국과 미국이 이제 경제적인 경쟁 뭐 거의 패권 경쟁까지 가면서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가장 하고자 하는 거는 과거에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배싱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배싱하는데 강도가 훨씬 더 강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은 어쨌든 동맹국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은 패권을 다투는 경쟁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사정없이 그냥 두들겨 패는데 이거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패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보면은 일본이 항상 좋았던 시절은 대륙과 미국과의 관계가 나빴을 때 그 대안으로서 일본이 한 대안제로서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저 지금 어떻게 보면 신냉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는 대륙을 견제하려고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니까 뭐 대체제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흐름인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또 바람이 불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다시 운이 일본한테로 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니까 아마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재빠르게 이게 눈치채고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다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는 석유가 엄청 중요한 그거였지만 제가 볼 때 지금은 앞으로는 반도체라 이거죠. 반도체가 석유 이상으로 중요한 하나의 이 박사님 잠깐만요. 지금 기상특보가 들어왔는데 4시 30분기에서 낙동강 그 의성군 장성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변경해서 발령했다고 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 홍수 피해 발생 유의하시고 라디오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통해서 홍수 상황 수치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석유를 대신한 이제
네. 최근에 석유다라고 그 정도로 따졌죠. 중요해지니까 예.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예.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자국에다가 그 파운드리 공장을 많이 짓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지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예. 그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TSMC 뭐 파운드리라는 게 몇 개 있습니까? TSMC 아닙니까? 주로. 뭐 삼성전자도 하긴 하죠. 삼성전자도 이제 삼성하고는 이제 경쟁 예. 관계니까 한일 관계가 예. 삼성한테는 뭐 헬프미러 얘기하기는 그렇고 TSMC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졌던 거죠. 그래서 TSMC가 지금 구마모토현에 예. 짓고 있잖아요. 예.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TSMC는 왜 일본에다 그럼 일본의 입장은 이해를 하겠어요. 바짓가랑이를 잡는 거는 급하니까. 예. TSMC는 그럼 왜 일본의 부탁을 들어준 겁니까? TSMC도 초기에는 많이 튕겼어요. 거기 너 뭐 전기세 비싸지, 땅값 비싸지,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물값 비싸지, 다 비싼데 거기 왜 짓냐? 거기다가 지진도 뭐 지진이야 뭐 대만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튕겼어요. 근데 이제 경제산업성이 정말 아마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보조금을 그 50% 가까이 보조금을 줬어요. 그 뭐 4,760억 엔인데 거의 뭐 과거 같으면 한 5조 엔, 지금은 뭐 4조 5천억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돈을 주니까 TSMC 입장에서는 안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건 지어야 되는데 대만에 지어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다 짓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일본에 짓는 거기서 이제 메모리를 만드는 건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TSMC가 지금 만들듯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만에 TSMC가 있고 한국의 삼성전자도 일부 이제 그 파운드리를 하고 있고 미국에도 지금 삼성전자든 TSMC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만들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공장이 지금 세워지는 거 아닌가? 엄청나게 많죠. 그럼 일본에서 그걸 만든다고 해서 일본 반도체 산업이 이게 팔 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네요. 그게 이제 초기에는 2021년도 초기에만 해도요. 그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가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팬데믹 시즌에 집안에 있으니까 전자기기 새로 바꾸고 뭐 엄청나게 노트북도 바꾸고 그러니까요. 그런 수요들이 폭증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필요해졌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공장을 막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일본에 짓는 그 TSMC 그 반도체가 22, 28 그 나노거든요. 한참 좀 뒤떨어진 10년 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짓는데 그거는 이제 왜 짓느냐 하니까 사실은 그 정도의 기술력이 범용으로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보다 더 뭐 2나노, 3나노, 5나노 이런 것들은 최첨단으로 가는 거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는 그게 이제 대부분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에도 반도체 구하기 힘들어서니까 내 땅에다가 지어 놓으면은 내가 구입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한 달에 5만 5천 장을 만들어낸다는데 일본에서 그 소니가 이제 주로 소화를 해요. 소니가 소화를 하는데 그 만들어내는 양의 20% 정도밖에 소화를 못 한답니다. 소니가 요구하는 물량에 거기서 그 TSMC가 구마모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량의 20% 정도만 소니가 선물을 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전 세계에 다시 판다는 거죠. 그런데 그 팔 데가 있을라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팔 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일본에서는 어쨌든 뭐 그 20% 정도 소니가 이제 좀 소화를 많이 하는 거죠 일단. 그런데 사실은 4조 5천억 정도 정부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걸 20%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일본 기업이. 예. 80%는 사실은 TSMC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아, TSMC가 파는 거니 TSMC가 주인이니까. 그럼요. 그게 일본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 TSMC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죠. 예. 그 많은 보조금을 줘서 일본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게 대비되는 게 예. 미국의 TSMC가 미국에도 공장을 짓잖아요. 예. 애리조나 공장 짓는데 예. 거기는 예를 들어서 2만 장 정도를 뭐 만든다 그러면 예. 5나노인가 그래요. 예. 28나노보다 훨씬 더 고급 공정이죠. 고급 공정인데다가 거기서 만들어내는 반도체는 거의 100% 미국 시장이 소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세금을 들여서 보조를 해 주더라도 예. 결국은 미국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대만의 TSMC가 구마모토에 짓는 거는 예. 일본의 세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일본 기업의 혜택 들어가는 건 소니 회사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냐. 그것도 예. 20%밖에 안 된다. 예.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제2의 공장을 또 요구를 했어요. TSMC예요? TSMC에게. 그 22에서 28나노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다 아니까 예. 좀 더 나아간 14나노라든가 예. 그보다 또 12나노라든가 여기까지 좀 해달라. 예. 그게 이제 TSMC에서도 어느 정도 응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보조금을 많이 줘야만이 TSMC는 또 줄 그러겠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보조금은 줘야지 이제 오겠죠. 그렇죠. 가뜩이나 인건비 비싸고 네, 전기 요금 비싼데 네, 굳이 거기다 지을 필요가 있으려면 보조금이라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네. 그런 부분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네.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는 그 조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일본은 일단 반도체 소재나 장비가 네. 워낙 앞서 있잖아요. 네. 거기다 지금 제조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제조 능력이 있었잖아요. 제조는 과거에 제조 능력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과거에 제조 능력이 44나노까지만 있었어요. 중간에 지금도. 너무 비었다. 중간에 그 뒤로 네. 기술 진화된 기술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얘기는 예. 말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옛날 얘기라 이거죠. 옛날 얘기도 되지만 44나노에서 멈췄어요. 더 이상 발전을 못했다는 거죠. 기술자들이. 그럼 지금 그렇게 지는다고 해도 그거 헛수고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헛수고라고 얘기하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조성. 일본 반도체 또 새롭게 한번 뭘 해보자. 예. 이 분위기 조성.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술자 양성. 예. 그건 이제 기술자 양성이 그런 게 없을 경우에 기술자 양성한다고 대학에서 뭘 편성한다고 할 때 예. 인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공장이 일본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옆에 인재 양성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일본 입장에서는 인재 양성이 꼭 필요한데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TSMC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그 유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럼 TSMC도 그런 부분을 그 보조금을 보고 이제 들어갔다고 하면은 네. 나중에 일본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그 경쟁자로 돌아올 거다 이런 걱정은 안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완전히 경쟁 상대가 전혀 안 되죠. TSMC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지금 구마모토에서 생산하는 그 기술. 잠깐만요. 지금 홍수주의보가 새로 또 발령됐는데 4시 40분에 낙동강 영강 그리고 문경시 김용리 지점에 홍수주의보 새로 발령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 주의하시고 갑작스러운 홍수 발생 시에 해당 시군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어디까지 했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TSMC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다 이렇게 지어줘도 일본이 도저히 우리한테 다시 라이벌이 되지 않는다. 확신을 그러니까 하는 우리는 보조금 먹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꽃놀이패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냐. TSMC 입장에서는 구마모토 일본에 오는 건 확실히 그런 마인드로 오는 겁니다. 그럼 일본은 지금 괜히 김칫국만 마시고 이거 되도 않는 걸 일본 국민들의 세금만 지금 쓰는 거다.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좀 배우자. 예. 어떤 걸 배우냐면은 TSMC가 그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예. 경영하고 그 뭐랄까 홍보를 하고 그 영업하는 거 예. 그런 거라도 좀 배워라. 예. 기술은 거기서 배울 건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미 벌써 2나노 가고 하는데 그거 배워가지고 뭐 도움이 되겠냐 이거 예, 예.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TSMC가 저렇게까지 발전하는 데는 그 영업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 고객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그런 거라도 좀 배워라. 이렇게 전문가들이 또 조언을 하기도 해요. 근데 TSMC 그 구마모토 일본 공장은 네. 지금 뭐 22나노, 28나노 이렇게 과거에야말로 좀 후진 반도체, 예, 예. 뭐 후진 반도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뭐 레거시라 그러대요. 레거시 반도체라고. 그런 반도체지만은 네. 지금 첨단 반도체 2나노도 지금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 라피다스라는 네. 기업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뭐 일본 여러 개 이제 기업들 끌어다가 네, 네. 그러면 이것도 2나노까지면은 한국도 지금 2나노 아직 양산을 못 하는데 첨단 반도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될까요, 근데? 안 됩니까, 그거? 그러니까 경제 산업성이 이 흐름을 보시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TSMC가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는다. 거기까지 이제 힘껏 해서 이제 예. 겨우 유출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비판이 너무 쏟아지니까 예. 28나노 그게 뭔 도움이 되냐. 10년 전 기술인데. 돈만 쏟아붓고. 예, 돈만 쏟아붓고 재금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제2공장을 또 요구를 한 거예요. 예. 제2공장은 좀 더 나아간 기술. 14나노. 14나노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도 이제 TSMC에서 어느 정도 응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도 또 채워지지 않죠. 예. 뭐 한쪽에서는 삼성은 뭐 3나노, TSM 3나노, 곧 2나노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미국이 IBM이요. 예. 일본에 전화를 해가지고 너희들 2나노 만들 생각 없냐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2나노 래피더스가 만들어지는 그 경위를 예. 그 회장이 하는 얘기가 먼저 IBM에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전화 받고서 뛸 듯이 기뻤다. 예. 그래서 이쪽 저쪽 막 쓰시고 다니면서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한 게 래피더스라는 거예요. IBM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IBM이 그 반도체 제조나 이런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설계 쪽에서 하고 이제 시제품 정도까지는 만들었나 봐더라. 예. 양산이 안 되는 거죠. 시제품하고 양산은 그야말로 천양지차인데. 천양지차죠. 어쨌든 그래서 IBM에서 그 설계나 이런 미국의 제조 기술도 좀 있을 테니 예. 그런 부분을 일본하고 그럼 손을 잡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력이 이제 IBM이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에는 뭐 기본적으로 제조 기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예. 가능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들 약간의 뭔가 두려움 같은 걸로 쳐다보잖아요. 일본이 예. 또다시 뭔가 엄청난 일을 벌이는 게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양산 기술이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물론 그렇죠. 예. 인테그레이션 가지고 잘해 시제품까지 만들어도 그게 처음에 양산 공장에 들어왔을 때 이게 수율이 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예. 반복해서 계속 조정해서 수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건데 삼성이나 TSMC가 지금 3나노로 거의 1년, 2년을 끌고 있잖아요. 그 예.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만큼 어려운데 그게 되겠느냐?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아주 그 반도체 패전이라는 책을 썼는 유노가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그 일본 반도체가 최정점에 갔을 때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 메모리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예. 히다치 예. 거의 망할 때까지 20몇 년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 대학에서 한 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예. 그래 책을 냈어요. 예. 이 사람 연구가 엄청나요. 제가 그 사람 글을 많이 보는데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이건 진짜 꿈 같은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그 야구 선수 피처가요. 아주 뛰어난 피처가 예. 있어요. 예. 얘 꽤 물건이 되겠다 앞으로. 예. 이 친구가 나는 몇 년 후에 한 5년 후에 박찬호 같은 선수가 되겠어. 예. 메이저리그에 가서 활동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저는 그런데 제가 봐도 이 라피더스라는 회사가 네.
이게 그러니까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일본의 소니부터 시작해서 뭐 그 도요타도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8개 회사가 기업이 함께 콘소시엄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경제 정부가 네. 주도해서 야 니들 혼자서는 안 되니까 네. 다 해쳐 모여 해갖고 네. 여기 모여서 정부 주도로다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벤져스로 한번 해보자 이거잖아요. 근데 과거 일본 정부 주도로 해서 항상 망했잖아 다. 다 망했죠. 엘피다도 망했고 네. 무슨 올레도 재팬 이것도 망했고. 네. 왜 그런데 자꾸 이게 정부 주도로 해서 뭘 해보려고 또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반도체는 어떤 한 기업이 생산해내는 그런 그냥 시장 제품이 아니다. 예. 이거는 한마디로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면 예.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맥락에서 나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산업성이 앞에 주도를 하고 나섰는데 지금 8개, 7개 기업하고 예. 1개 은행이 참여했는데 예. 지금 돈 낸 게요. 10억엔씩 7개 대기업들이 10억엔? 그럼 1,000억? 100억? 100억. 어. 그다음에 미쯔비시 UFJ 은행이 3억엔 30억. 그러니까 73억 엔이 지금 기금으로 지금 거친 거고 735 자본금이 그러면 730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730억 정도. 그거 갖고 우선 반도체 회사를 이나노를 뭘 만들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700억을 투자를 해서 700억 엔. 예. 그러니까 773억 엔이잖아요. 예. 800억 엔이 채 안 되죠. 예. 그런데 TSMC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는 몇십조, 몇백조를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800억 엔이면 8천억 1조도 안 되는 돈 그렇죠. 가지고 예. 뭘 하겠다는 거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마중물일 뿐이다. 예. 앞으로 돈을 많이 투자할 물론 그럴 거다. 수는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예.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7개 기업 중에서 아주 그 이문한 사람이 이런 예. 얘기했대요. 이거는 교재비다. 교재비. 정부가 앞서니까 예. 안 하는 소리는 못하고 예. 참여하는 척. 그 라피다스 기업이 뭘 진짜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그거 뭐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건 아니네. 뭐 이나노 IBM하고 손잡고 미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이나노를 지금 하겠다고 해서 야 저게 그러면은 삼성 파운드리는 위험하겠는데 그 생각도 했었는데 그럴 걱정 안 해도 된다. 진짜 이거예요. 그런 걱정 하셨어요? 저는 했죠. 왜냐하면 진짜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런 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야 됩니다. 하긴 그런데 자본금이 아무리 초기 마중물이라고 해도 너무 작은데. 너무 적죠. 자, 예. 거기에서 또 하나는 뭐냐니까요. 예. 과거에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몇 개의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히다치, NEC, 예. 그다음에 미쯔비시 예. 이 세 개가 라피다스가 아니라 그때 엘피다를 만들었어요. 예.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예.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니까 이게 화학적으로 뭉쳐져야 되는데 기업들 간에 완전히 그 모래알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딴 생각들 다 갖고 있지. 속으로는. 기업에서 여기 파견하는 그 기술자를 예. 자기 회사에 에이스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 예. 그리고 자기 기업의 비밀은 절대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발전이 없죠. 예. 거기서 그러고요. 또 그럼 왜 참여했느냐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게 예. 기계를 살 거 아니에요. 예. 그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예. 장비들을 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거 이제 해체할 때 그 장비를 나눠 가지고 간답니다. 그거 보고 간다는 거예요. 시설 투자는 어쨌든 국가가 정부가 할 테니까. 그 나중에 그 뚜껑을 이제 받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 정부는 과거에 엘피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번번이 다 말아먹었는데 네. 그걸 왜 자꾸 이번에도 왜 그럼 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위기의식에서 그런다는 거죠. 위기의식에서. 이게 마지막 기회다고 보는 거예요. 예. 경제산업성에서. 왜 마지막 기회다 보냐면은 지금 미국이 막 그러고 있잖아요. TSMC 공장 막 유치하고 삼성 공장 유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이런 분위기에 일본도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예. 미국이 왜 저렇게 하느냐 하면은 안보 문제거든 이게. 예.
대만 유사 같은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반도체를 아예 구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럼 내 땅에다 일단 생산하면 어쨌든 구하는 거는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소재 부품 장비가 일본이 굉장히 좋다 그러죠. 예. 이게 만약에 일본의 그런 파운드리 공장이 없어지면은 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마저도 그렇게 되면 일본은 완전히 한마디로 공동화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찬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사원의 경제